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세계 경제.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 친구들 이진수 KDI 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홍원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역시 MBC 최고의 기술 감독이면서 21세기 대한민국 문화를 대표하는 르네상스적인 인물입니다. 한승열 감독. 오늘도 첨단 장비와 또 매력적인 눈웃음으로 우리 파보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택 문제 때문에 또 주식도 버는 사람 있지만 또 잃는 사람도 있고, 또 가상화폐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들은 또 꿈의 부풀러 올랐다가 또 최근에는 또 굉장히 낙담하고, 또 이런 상황에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생기면서 서민들은 정말 큰 갈등을 겪는, 마음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면 미국 연준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여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은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5월 17일자 기사.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시대, 인플레이션은 과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기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12월 15일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재가 오르고 그래서 물가 상승도 있지만 결코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2주 후부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17년 동안이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여튼 서구 경제에서 1980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최근 10년간은 중앙은행에서 일본식의 디플레이션, 저성장을 걱정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의 병목 현상도 있고, 미국이 이제 재정,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서구 경제가 이제 재가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의 혼합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영국의 락 축제가 있잖아요. 글래스턴베리. 근데 이제 자본주의 락 축제는 이제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총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네브라스카 오마하에서 열렸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락스타죠, 자본주의에. 주택 가격과 철강 비용이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다. 목재도 오르고 구리와 팔라듐도 오르고 있다.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얘기되기 시작한 게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9천억 달러에 대한 부양 패키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그게 1조 9천억 달러로 지금 증폭이 됐고, 또 그 이후에 4조 달러 넘는 이제 부양 조치가 뒤따라서 시장에 이제 많은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가계, 특히 미국 가계의 이제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소비를 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한 2분기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접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억눌려 있던 이제 소비 수요가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거고, 또 반면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유효노동이 좀 남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정부, 또 유럽 정부, 이런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풀어놓은 유동성이나 정부 재정 팽창에 따른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시장에 좀 참여하는 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차질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글로벌 가격 상승 흐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S&P 골드만삭스의 그 원자재 가격 지수만 보다 하더라도 금년 중에 24% 지금 급등한 상태고요. 많이 그다음에 올랐어요.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5월에만 40% 넘게 올랐고 또 브라질 가뭄 등에 따라서도 지금 곡물이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중국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5월달 9% 상승하고 4월달 6.8% 이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다 소비자 물가로 좀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그러면은 또 임금 상승되면서 이제 또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고 오를 일만 남았는데 지금 뭐 그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미국 연준의 경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최대 고용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물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이야기했듯이 5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많이 됐는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 5월 달에 물가 상승이 이제 많이 된 것이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동차 특히 뭐 그 중고 자동차 이런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 이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에 애로가 생기면서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고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코로나 이전의 추세에 비해서 고용이 1,000만 명이 지금 덜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는 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직 고용은 그 이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흐름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 최대 고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뭐 선진국들 물가 상승률을 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가 10% 정도, 90년대가 5%, 2000년대가 3%, 2010년대가 이제 2%대인데 정책 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사실 2%대 인플레이션을 선호한다고 하죠. 뭐 이제 소비 유축이 되고 디플레이션, 임금 하락, 뭐 이런 것보다는 2% 정도가 오히려 이제 경제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2%대로만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뭐 연준의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다면서요. 뭐 버냉키 독트린과 그린스펀 독트린이 있는데 이게 뭐 잘 혼합돼야 될 시점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준수 교수가 얘기했듯이 현재 미국 페드의 그 스탠스가 이제 버냉키 독트린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버냉키 독트린은 이제 실물 경기하고 이제 금융시장의 그 여러 가지 과열 정도를 따져보고 있는데 그 금융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실물 경기가 좀 아직은 부진한 상태라고 본다면 실물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게 버냉키 독트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일본의 그런 디플레이션 또 뭐 그 저성장 이런 걸 봐서 아마 그런 것도 교훈이 됐겠죠. 네. 그 이후의 일들이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2% 목표 수준을 계속해서 하회를 한 건 맞죠. 맞는데 이제 현재 미 연준의 스탠스대로 쭉 둔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는 이제 염려하기를 이게 뭐 3%, 4%대로 진입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 그 파급도 나갈 텐데 예를 든다면은 뭐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고 또 지금까지 부채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기업 부분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도산이나 파산을 맞을 것이고 그렇죠. 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미 달러와 강세가 좀 동반될 텐데 우리 지난번 얘기했을 때도 그 달러 부채가 많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 상환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 이제 개인 저축률도 증가를 해서 팬데믹 이전에 뭐 7% 정도였는데 뭐 작년 12월에 13.5%, 또 올 1분기는 20.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게 다 이제 결국 미래 지출로 이제 연결되면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 수요 부족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또 발생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연준의 입장에서는 네. 그 반성, 이전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일찍 그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 고용을 충분히 이제 확대하지 못했다. 이러한 그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확대, 그러니까 최대 고용 확보가 이제 두 가지 목표가 되겠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물가는 어느 정도 일시적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룰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고용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에 이렇게 가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뉴욕타임스 기사 보니까 폴 크루그먼 교수는 뭐 인플레이션보다도 수요 부족이 지금 현재로 또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수요 부족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또 주식에도 또 뭐 개도국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뭐 추가로 좀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일어나겠죠.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되겠는데요. 금리가 상승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은 채권의 금리 상승이 되겠는데 주식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그 채권이 이제 더 매력적이 되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주가라는 것이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할인율로 할인하는 어떤 현재 가치라고 본다 그러면 금리 상승은 이제 그런 할인율의 상승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반영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기업들이 수익이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또 그거는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요인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주가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할 일만은 아니다. 기업이 잘 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뭐 경제적인 윤활유도 하니까. 네. 네.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도 잠깐. 개도국은 아까 그 홍은석 국장이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제 선진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도국이 상태가 별로 그렇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경제 회복이 빨리 되어서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이 개도국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팬데믹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 걱정만 할 일도 아니지만 또 인플레이션이 잘못 심각해지면 뭐 그렇지 않아도 주택 가격도 올라가지고 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빈부격차가 너무 생겼는데 또 인플레이션까지 되면 또 피부로 또 느껴지는 그런 자산 격차, 빈부격차가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으로 경제 윤활유가 되는 의미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은석 국장은 뭐 추가로 할 얘기가? 뭐 굳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가계 소비 행태도 많이 바뀌고 또 뭐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어떻게 좀
구조적인 측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인플레이션 전망 프레임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변동, 지각 변동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사태를 계속 관망하고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wait and see라는 이 스탠스가 뭐 유지가 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서 가속 페달을 좀 천천히 떼고자 하는 게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 또 달리 이게 통화정책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지금 이제 경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보다 더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그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뭐 미국 연준도 결국은 뭐 미국이 아무리 민주화 됐다고 그러지만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말이죠.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있고 또 행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뭐 기사 내용에서도 뭐 중앙은행도 속세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문제만큼은 미국 연준이 파월 의장이 좀 소명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와 또 개도국의 또 경제와 연결돼 있으니까 말이죠. 파월 의장이 공화당 정권에서 그 취임이 된 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좀 욕심이 생겼는지 민주당 정권에서도 다시 재신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스탠스를 지금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설도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일단. 네. 뭐 근데 전반적으로 그 연준은 그런 것 같아요. 파월도 지금 뭐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그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다. 일시적이라고 이게 믿는 것 같고요. 이번 그 5월 그 물가 상승 발표 이후에도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섣부르게 오해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또 새로운 그런 인플레이션 대처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흐름 또 연준의 최고 수장인 파월이 어떤 결단과 용기와 또 지혜를 보여줄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파보세는 파월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파월이 정말 소신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지 정치권의 눈치를 더 보는 인사인지 저희들이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보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